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MBN 토요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변호사분들 모시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88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나오고 또 관저에서도 나와서 서초동 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저희들이 화면에 담았는데 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이 개인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음악도 조금 깔리긴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마음속은 울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면 결정을 받고 말하자면 불명예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계시는 청년이라든지 지지자분들께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뭐 마이크를 찾는 모습들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마이크를 만약에 받았다면 간략하게 그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8대 0으로서 파면 결정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공감해주는 내용들도 들어갔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광장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겠다, 결정문 안에 넣어야겠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저렇게 어제 관저 앞에 그리고 사저 앞에서 기다려주셨던 지지자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갈 때 거리에도 이제 인파가 좀 나와서 네. 태극기랑 성조기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을 당했지만 야당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렇죠. 할 일은 하고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12월에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탄핵 국면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 당사자의 지지율 그리고 당의 지지율이 실상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개인적인 비리로서 탄핵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일관된 메시지가 나갔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양극단의 정치에 지쳐 계셨던 예.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뉴스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폭주를 했던 것이 맞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뭐 탄핵을 한다는 등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급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많은 그동안의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께도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알려준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이제 지지했던 길거리에 나왔던 또 관저 앞에 나왔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을 당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했고 잘했다라고 믿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그렇고.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우리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알겠습니다. 되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헌법 결정문을요, 대한민국 헌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을 배제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민주당이 뭐 탄핵을 하고 국정 운영을 발목 잡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발목 잡힌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고 존중하지만 방법이 반헌법적이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복원하라고 사실상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이 메시지 내고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수반이었으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일주일 동안 지체하고 관저에 예. 계속 머물면서 본인의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미안한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본인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했던 청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도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이거는 갈라치기, 분열을 더 가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정치 이 대선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우려를 사실상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또 정치인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진영으로 놓고 보면 한 진영에 사실은 뭐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어떤 뭐랄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진영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록 파면당했지만 울상으로 관저를 나올 수는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윤 전 대통령도 이렇게 뭔가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도 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왜냐하면 말씀대로 진영에 또 이 수반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한테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선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국민들께 사과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사실상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난입되고 침탈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진영의 어떤 수반인 성격이 있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몰각한 겁니다. 예. 그러지 말라고 국회의 정치를 회복하라고 헌법재판소도 국민들도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사적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관저 앞에 나왔던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앉는 거, 저런 모습은 어떻게 비춰져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당시에는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20대 그런데 남성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당시에는 사실 이준석 당 대표의 역할도 꽤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2030들이 좀 마음을 떠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청년들이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들도 있지만 미래 세대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의 수반이었습니다만 본인 정치 지형에 있어서도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까지 지켜줬고 또 끝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돌려서까지 와줬었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마지막에 나올 때 청년들과 저런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저를 나올 때는 차 안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같이 좀 인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서초동 사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차에서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렸지만, 자, 그 모습도 좀 있었고요. 사저 앞에서는 주민들의 이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은 또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좋아요. 내 집에 사시던 내 집으로 오시는데 힘들게 돼서 오시는데 그냥 뭐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 더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그러면 경기도 좀 자꾸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게 뭐
여기 왔다가 주민들 위해서 딴 데로 간다며? 예, 이 서초동 사저 주민들의 반응은 사실 다양할 겁니다. 그렇죠? 네. 뭐 환영하신다는 분도 있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계속 이제 집 앞에서 뭐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생기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관저에서 나올 때 왜 차에서 안 내렸을까요? 원래는 뭐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을 때 입장을 뭐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또 이런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시민들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던 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몸을 낮췄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저도 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된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부분들, 예. 뭐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완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민주당이 분리할 때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예.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군중들 앞에서 걸을 수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런 오히려 생각도 이제 듭니다. 몸이 좀 예. 체력이라든지 기력이 세해서 네. 차에서 내려서 걷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저 앞에서 내려서 걸으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어쩔 수 바로 없는 가까운데. 것인데 앞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들과 뭐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럴 때 뒤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추측이 지금 나오고는 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관저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래 있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며칠 만에 퇴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 보면 이제 사흘이었는데 그보다 네. 훨씬 길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또 이 논쟁으로 또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파면당하긴 했지만 충분히 뭐 인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일단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퇴거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가 좀 정비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틀 머물렀습니다. 예. 저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파면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야박하게 당장 나가라 이런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어떤 동향에 있는지를 카메라로 촬영으로 확인해 봤더니 조리사들이 대통령실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손님을 치르고 이거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일부 국민 그런 혈세 보도는 아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그런 장면만 잡힌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형식으로 또 전달하기도 했죠. 그 부분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지지층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공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도 없습니다. 민간인이고 사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구나. 다시 한번 실명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이 권한대행이 최종 주문을 말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이제 잠시 멈칫했잖아요. 11시 22분 주문 파면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요리사를 불러서 파티까지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보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매우 부적절합니다.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22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으로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신분이 아닌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관저를 사용한 것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4월 4일 11시 22분에 파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저를 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사를 나가는 동안까지는 양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이 걸린 것,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경호처에서 나가는데 차량에서 지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어떤 경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갖추는 데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일주일 정도면은 뭐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 정치인들이 관저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전원처럼 메시지가 나간 부분. 예. 이것들은 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저에 들어갔던 분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예.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본인이 흡수하기 위한 자기 정치의 일환이 예.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의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뭐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런 메시지들은 한동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는데 이 사저는 이제 주상복합이어서 경호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다시 찾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당 기간 또 서초동 사저에서 또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경호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문제긴 한데 이 한남동 관저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새 정부가 등장하면 이거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대통령실과 새로운 관저를 찾아서 또 거기를 또 개보수해서 또 갈 거냐.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이 모든 일들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용산이라는 이 상징은 계엄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내란의 상징이 된 공간이고 예. 그리고 용산으로 옮길 때 대선 공약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단히 급조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국민 합의도 없었고 역사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징성도 사실 있다고 예. 보기 어렵죠. 그리고 국방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머물기에는 또 부적절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다 종합한다면 아무래도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 분권의 취지에 따라서 세종시의 비교적 뭐 이런 공간적인 여건이 된다라고 하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선 국면에서 각 주자별로 이 포인트를 맞춰서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러나 여러 주자들 중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단 한 명도 용산으로 복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 주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관저를 바꾸고 용산 대통령실을 바꿨거든요. 여기에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대목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집무실도 있고 그리고 관저로서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그리고 관저 자체도 한남동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그러면 낭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데 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서는 대통령실 이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예산을 당연히 들여서 실행에 옮긴 것인데 마지막에 비상계엄 사태로서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옮긴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제 돌아오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야 주자들 또는 각 후보들 간에 아마 굉장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 평가를 놓고선도 서로 또 다른 의견들을 아마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이제 남은 노후를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역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상되는 그 역경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형사 재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아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불소추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켜켜이 쌓여있는 이미 진행이 됐던 여러 건의 수사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등이 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는 이게 공직선거법 문제가 있는데 시효가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 있고 이 임기 중에는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예. 파면이 됨과 동시에 다시 카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연루가 돼 있어서 예. 벌써 2월 달부터 소환과 관련한 일정 조율에 검찰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길 때 이 주요 피의자들의 소재지 이때 주요 피의자 중에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지체하거나 지연한다면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의심받을 겁니다. 대선 국면 때문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케이스의 사건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아도 이른바 황제 이 수사를 받고 이거는 법과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도 아니에요. 그런 비판을 자초했던 검찰이 또다시 그 연장선상에서의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대선 스케줄이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더더군다나 시효가 남았다면 속도의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네. 것이고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른바 대노했다라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것이고 네. 그에 앞서서 당장 내란죄와 관련해서 14일부터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맞습니다. 이 형사 재판이 더 직면한 네. 코앞에 닥친 윤 전 대통령의 역경 위기 아닌가요? 일단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고인으로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꼭 참석해야 되는 거죠. 공판 준비 기일이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에는 그때 구속 취소 신문이 있어서 출석을 했었고 두 번째 기일은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본격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이날은 최성목 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 재판은 재판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문제는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 사건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자꾸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고 싶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검찰 스스로도 본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실제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떤 기관의 존보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수처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활을 걸고 수사하겠군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시는데 공수처 역시도 지금 뭐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이미 거는 후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측에서도 아마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을까 수사기관 측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들 앞에 검찰청사 내지는 공수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본인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혹시 그 수사 과정에서 다시 구속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그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되었던 그때 구속영장이 공수처가 수사를 했었는데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과 내란죄를 한꺼번에 그때 죄명으로서 넣었었기 때문에 그 사건 관련해서 다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혹은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때 별건으로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지만 그냥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일단은 재판 자체도 계속 속도감이 있을 예. 것이고 수사도 훨씬 속도감 있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소환되는 모습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형사재판장의 맞습니다. 모습을 이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석을 할 텐데 그 모습을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전에는 이명박,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봤거든요. 네, 이게 청사에 관한 그 법률 규정을 보면요. 예. 그 청사의 현황을 보면 거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같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 청사 관리는 고등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의 어떤 출입 여부에 대한 사안도 이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짓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급적 기자들의 동선에 예. 차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사실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형사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포토라인에 사실상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이 법정 문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거기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법원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이 기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를 받았다고 할 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특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 또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씁쓸하죠.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전직 대통령들과는 좀 달리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청사의 방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달라서 예. 같은 시간에 다른 재판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어떤 부적절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마찰 같은 것들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된 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예.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 감정적으로 좀 격화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경호 측에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는 변경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관저에서 나오는 모습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으로 봤듯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집결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스스로가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생각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전을 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역시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이렇게 형사 재판이든 검찰 수사든 공수처 수사든 계속 이제 국민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지난 이번 주죠.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모시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지명이 가능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잠깐 여야 반응을 좀 듣고 이 문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은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완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마흔역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완규, 함상훈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문제, 그리고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먼저 얘기하시죠. 일단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 뭐 우원식 의장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봐야 될 것인데요.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 안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들, 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권한쟁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 살피는 것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선출한 것 자체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한 판결이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3분, 이번엔 2분이 됩니다만 2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그 예에 따라서 본인이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안 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내 자체가 없었던 거 그래서 안 했었다. 뭐 자제를 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상했던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있는 거고 결정 내가 있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몫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임명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 몫의 3명의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헌법적으로 부여한 건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권력으로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학계의 모든 중론은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예.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인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권한만 마침표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본인도 법률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는 내가 대행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추천 몫의 3명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는 점. 황교안 전 총리도요. 그 당시에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걸 임명했냐.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거예요. 대통령 추천 몫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예.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다시 헌재로 갔습니다. 헌재에서 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서 전원 재판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그러니까 네.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또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또 주심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가처분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이게 국회 추천 몫의 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여러 헌법소원들이 있어요. 여러 법무법인에서 계류한.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지금 계속 중인데 예. 이런 공정한 재판을 도저히 할 거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재판관이 임명되면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기 관련성이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판단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입증까지 이르지 못해도 시급성, 긴급성으로 인해서 소명만으로 인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처분 결정이 그렇게 빨리 나올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본인이 일단 체포가 된 이후에 체포 적부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본인들이 어떠한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어쨌든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이 있다라는 본인들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가처분 결정을 한다? 저는 가처분이 아니라 어차피 전원재판부로 지금 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헌재 결정도 궁금해지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부분. 물론 국회 네. 동의 없이도 대통령 모시니까 이제 헌재에서 오케이 하면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잘 아시겠지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과는 계상 46년 지기이고 또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등과 함께 또 모임도 가졌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어떤 생각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개최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인사청문회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열어주겠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이완규 지명자에 대해서 피의자다, 내란에 동조한 피의자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회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 안가에서의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증거조차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미 지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피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머쓱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40년이 넘는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뭐 대학 동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서울법대에서 동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법제처장으로서 보여주었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명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의자라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고소 고발장만 들어가도 입건이 되니까 본인으로선 좀 억울할 수 있죠. 내란에 공모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엄중함이 일반 범죄와는 대단히 다르고요. 실제로 이른바 안가회동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 거기에 참석했던 일원들이 전부 그랬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법제처장으로서 저는 단순히 이분이 어떻게 업무를 행사했는지가 대단히 드러나는 이 공직 수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률 해석을 끊임없이 했어요. 예. 공직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한 사유화를 하는데 일조를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조정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비토하고 싶더라도 일단 입법권자의 결단이 있으면 그걸 수용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거나 하는 게 원칙 중에 대원칙입니다. 시행령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온당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속 끌면서 또 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기 알박기,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들도 임기 말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 추천 몫이어도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6년이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를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고 국민을 거의 우롱하는 수준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음 주를 지나서 또 결정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